연말을 앞둔 해외 안보지면의 분위기는 유난히 날이 서 있습니다. 동북아를 다루는 외신들은 한 장의 사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붉게 칠해진 대형 잠수함 선체 앞에서는 김정은과 김주애의 동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개 행사가 아니라 메시지의 밀도를 극대화한 연출로 해석됩니다. 외신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북한이 선택한 가장 직접적인 억지서사라고 정리합니다. 배경에 놓인 함정의 재원과 동선, 촬영 각도까지 계산된 장면이라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실제로 공개된 함정은 배수량 약 8,700톤급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그동안 운용해온 2,000에서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과는 급이 다릅니다. 자망 지속성과 작전 방영, 그리고 수중 은밀성에서 전략 무기 플랫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체급입니다. 이 장면을 둘러싼 외신의 공통된 질문은 왜 지금이냐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움직임을 직접 거론하며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은 철저히 계산된 타이밍으로 읽힙니다. 한국이 논의 단계에서 기술 축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는 시점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등장할 경우 동해 수중 환경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디젤 잠수함 기준으로는 최대 수주 수준에 머물던 자망 지속 시간이 원자로 기반 플랫폼에서는 수개월 단위로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버틴다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끝내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를 상시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강조한 보복과 억제라는 단어는 핵무기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신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플랫폼의 생존성입니다. 전략 핵잠은 발사 수단 이전에 살아남는 수단입니다. 수중에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은 상대의 계산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시점에 핵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한국을 향한 경고이자 미국을 향한 외교적 압박으로 동시에 읽힙니다. 실제로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의 부상 기항 이후 북한의 담화 수위는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대화의 문턱을 높이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협상 이전의 비용을 키워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 현장을 다룬 보도들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재권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단순한 상선건조 현장을 넘어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생태계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선소는 기존 핵잠건조 조선소들과의 지리적 간격, 부품 공급망 접근성, 미 해군 원자로 관리 기관과의 인접성까지 모두 갖춘 입지로 분류됩니다. 이 조건은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현재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핵잠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2척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 해군이 요구하는 목표치는 연간 2척입니다. 이 간극이 수년간 누적되며 전력 공백으로 남아있었고 외신들은 이를 구조적 병목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리조선소는 인수 1년 만에 동시 공정수가 늘었고 작업 인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 변화를 숫자로 표현합니다. 연간 1.5척 수준이던 건조 역량을 자동화와 독구 확충을 통해 최대 20척 규모의 선박 처리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언급됩니다. 이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핵잠 건조 기술과 품질 관리 체계를 체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보도는 이 과정을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자 동맹국 산업 역량을 활용한 현실적 해법으로 묘사합니다. 동시에 북한이 위협을 외치며 핵잠을 과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핵잠 생태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두 장면을 같은 프레임 안에서 다룹니다. 말로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체제와 공정표와 납기, 품질 데이터로 신뢰를 쌓아가는 산업의 대비입니다. 한국이 투입해온 시간과 비용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자로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천 개의 절차 문서, 용접오차 허용치를 밀리미터 단위가 아닌 마이크론 단위로 관리하는 생산 규율,
납기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 공급망 통제 경험이 축적돼 왔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방산업계 내부자들이 아니면 쉽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외신 분석의 결론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수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순간 한국은 이미 다른 궤도에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지금의 사진 한 장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야기는 숫자와 공정, 그리고 실제 전력 균형의 변화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숫자를 꺼내기 시작한 순간부터 해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북한이 공개한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체급 과시가 아닙니다. 이 급의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길이 약 120에서 130m, 폭 10m 내외로 추정되며 내부에 쉽게 안팎의 수직 발사관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됩니다. 외신들은 북한이 이 플랫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사거리 1,500에서 2,000km급 무장을 운용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을 넘어 서태평양 일부까지 작전 반경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문제는 완성도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원자로 출력 안정성과 소음 억제 기술인데 이 영역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분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원자로 수명만 30년 이상을 전제로 설계하며 정비 없이 항해 가능한 기간을 수십만 해리 단위로 관리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을 둘러싼 데이터가 대비됩니다. 한국이 검토해온 핵추진 잠수함 구상은 배수량 약 4,000에서 5,000톤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전 목적을 동해와 서해 남해에 최적화한 형태입니다. 이 체급에서도 자망 지속 기간은 기존 디젤 잠수함 대비 최소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스노클 사용 없이 은밀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 2대 3주 수준이라면 원자로 기반 플랫폼은 3대 6개월 단위로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감시자산 운영 횟수와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해외 분석에서는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할 경우 수중 감시망을 유지하는 상대의 연간 운영 비용이 최소 수천억 원 단위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미국 조선 업데이터는 또 다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미 해군이 운영 중인 버지니아급 공격 핵잠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블록별로 약 35억에서 38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 내 연간 생산 능력은 1.2척 안팎으로 목표치인 2척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 공백으로 인해 2030년대 초반까지 누적 전력 부족이 10척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 의회 예상국 자료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파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드라이독 확충과 자동화 투자로 연간 처리 가능한 선박수를 기존 1대 2척 수준에서 최대 15대 20척 규모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핵잠 자체를 즉시 양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 모듈과 선체 블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외신들은 이 흐름을 비용 대비 효율로 설명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규 핵잠 조선소를 짓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미 상성과 군함 건조 경험을 가진 한국식 생산 관리 체계를 적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소들은 대형 상선을 평균 12에서 18개월 내에 인도해왔고 공정지 연료를 5% 이하로 관리해왔습니다. 이런 납기 신뢰도는 방산계약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숫자가 말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북한의 핵잠 공개는 존재를 알리는 행위에 가깝고 한국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구조를 장악하는 흐름입니다. 수중 억제력은 미사일 개수보다 플랫폼의 생존성과 지속성에서 갈립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파트너들과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해외에서 반복됩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전력 균형을 바꾸는 힘은 조용히 축적된 데이터와 공정표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 숫자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6월 12일 한국 스텔스 핵 잠수함 공개 영상입니다. 한국이 마침내 바닷속 전장을 지배할 비밀병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부산에서 개최된 마덱스 2025 전시회에서 공개된 이 신형 잠수함이 등장하자마자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이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외신들조차 대한민국이 마침내 잠수함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잠수함들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형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존 도산한 호급 잠수함에서 보여줬던 투박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SF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미래형 디자인이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의 함교는 낮고 매끄럽게 함체와 일체화되어 있어 마찰과 소음을 최소화했고 측면 역시 단순한 유선형이 아니라 변형된 육각형 단면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덕분에 유체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도 선체 측면에 대형 소나배열을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수함의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또 하나의 비밀 병기는 바로 추진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림 드라이브 펌프젯 방식은 전통적인 프로펠러 축을 없애고 전기 모터가 직접 펌프젯을 구동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기존 잠수함의 가장 큰 소음원이었던 프로펠러 축의 진동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탐지거리가 기존 KSS 3급보다 최소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 잠수함들도 이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을 탐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형 잠수함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바로 무장력에 있습니다. 선체 내부에는 대형 수직 발사관 열기가 장착됐는데 직경이 무려 3m에 달하며 깊이는 10m를 넘습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비밀리에 개발 중인 극초음속 SLBM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소 3,000km에 달합니다. 한국 해군이 이 잠수함을 본격적으로 배치하게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의 전략적 균형 자체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 잠수함을 완성하게 되면 잠수함 전력에서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운영 중인 최신 잠수함들과 비교해도 탐지력과 스텔스 성능, 전략 타격 능력에서 최소 1.5배 이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꿈꾸던 원양작전 능력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장점을 재래식 플랫폼에서 구현함으로써 아시아의 새로운 해양 강자로 떠오를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숨겨놓았던 이 강력한 스텔스 잠수함의 모든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림이 부산 백스코의 조명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대양을 바라보며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전시장 모형은 마치 실물처럼 광을 뿜고 있었습니다. 함규는 낮고 매끈했고 측면은 육각 단면이 살짝 비틀어진 모양이었죠. 얼핏 보면 물방울형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국 트레드노트급과 비슷한 전기 추진 기반 설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형상을 본 전문가들은 모두 소음이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잠수함의 설계에는 함체 각부에서 물살이 갈리는 소용돌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선체 길이는 100m를 살짝 넘기며 배수량은 수상 6,000톤으로 예상되며 수중 7,100톤으로 잡혔습니다. 현존 도산한 창호급 배치 2보다 1,500톤 이상 커진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추진 계통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열쇠는 림 드라이브 펌프제트였습니다. 과거부터 전통적인 축과 프로펠러를 과감히 드러낸 뒤 파우징 내부링에 전기 모터를 일체화했습니다. 덕분에 회전 축진동이 사라졌고 케이싱 내부에서 난류가 흡수돼 캐비테이션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방사소음 시험 결과가 마이너스 15dB가량 개선됐다는 내부 보고가 올해 초 방사청 실험국 회의 자료에 살짝 언급됐습니다. 이 기술이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부터 잠수함 강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가 수십 년 걸려도 상용화 못한 기술을 한국이 단숨에 상용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소식은 곧바로 해외 전문 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동시에 측면 전체를 장거리소나 어레이로 덮을 수 있도록 육각 단면을 택한 것은 기술자들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방울형 순유선 단면은 마찰을 줄여주지만 측면을 평평하게 다듬은 육각 변형은 어레이 설치면을 확보하면서 수중 마찰을 최소화하는 묘수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소나 어레이 길이가 16m 이상 확보됐고 탐지 추적 성능은 기존 KSS-3 대비 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랑하는 OQQ-21 소나가 20km에서 잡던 표적을 새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은 40km 이상서 먼저 감지하는 셈입니다. 상부로 시선을 돌리면 360도 파노라마 센서돔이 돛대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사라지니 파고가 높은 해역에서도 충격음과 진동이 대폭 감소합니다. 이 돔은 레이더 전자광학 통신 안테나를 하나로 결합했고 필요하면 적외도 위성을 통한 초저지연 링크까지 지원합니다. 장시간 잠항 중에도 실시간 전장 상황판을 띄우고 표적 데이터가 함대 지휘망과 바로 공유되는 구조인데요. 이제는 무장구역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차세대 잠수함의 백미는 직경 3m, 깊이 10m에 달하는 대공령 수직 발사관 열기입니다. 국가연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20에서 25톤급 SLBM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거리는 3,000km 전후로 알려졌고 극초음속 활공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 척이 10발을 품고 6척이 완성되면 최대 60발을 일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2030년까지 목표로 둔 진급 핵잠 14척이 탑재할 JL-3의 총 이사량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함정이 전력화되면 동북아 해저의 소리 지형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 해군 잠수함 18척 중 최신의 비중은 14%이지만 차세대 6척이 실전 배치되는 2034년에는 45% 가까이 치솟습니다. 반면 중국은 65척 중 20여 척만이 최신 개념 잠수함입니다. 단가와 건조 기간에서 한국형 플랫폼이 우세하므로 중국은 수량 우위를 쉽게 키우지 못합니다. 일본은 20비척 모두 최신 디젤 전기 잠수함이지만 크기와 활용면에서 한국의 신형함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반도 주변 억제력 흡수율을 숫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존 KSS-3 세척이 감시 중인 북한 잠수함 은닉 해역 면적은 약 6,50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이 돌축되면 동일 시간대 감시 면적이만 3,000제곱킬로미터로 확장됩니다. 탐지 누락 확률은 22%에서 9%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북한 신포 계열 SLBM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올라올 때마다 한국 해군이 포착할 확률이 3배 가까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하나 있는데요. 2024년 10월 하나오션 미래추진연구센터가 전남 고흥해양시험장에 림 드라이브 모터 시제기를 반입했을 때 외부에는 3메가와트급이라고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제기는 6메가와트급 스테이터 코일을 잠궜고 진동해석용 센서 112개를 달아 연속 96시간 수중회전을 테스트했습니다. 시험 중에 발생한 열을 빼내기 위해 전기차용 고내열 세라믹 폴리머 절연제를 직접 만든 배터리 업체 연구팀이 현장에 상주했는데 이 협력사는 현대차그룹의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납품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군안팎으로 퍼지며 6회 공전기차 통합전력 플랫폼이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 자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방산부문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전술운영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 해군은 기존 KSS-3를 한반도 연안 중심 헌터킬러 핵심으로 쓰고 새 스텔스함급은 경항모전단과 원양기동부대 핵심 센서 타격 노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수행된 모의 훈련에서 잠수함이 지중해 가상해역 1200km 전방에서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적방공망을 열고 15분 뒤 항모에서 이륙한 KF-21N이 후속 정밀유도 폭탄을 투하해 적기동함대를 마무리하는 시나리오가 검증됐습니다. 이처럼 먼저 두드리고 위에서 덮는 양상은 중국 랴오닝 산동항모 전단 대응책으로도 소개됐습니다. 도발 조짐이 보이면 잠수함 2척이 제주 남방, 오키나와 서방에 각각 숨어있다가 동시에 극초음속 초저공 대한미사일을 발사해 항모의 방공체계를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이때 발생한 전자방사 흔적을 고고도 작전기를 통해 역추적해 항모 위치를 정확히 얻고 후속 스탠드 오픈 무장을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정량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잠수함 6척이 완성될 즈음 예상되는 한중일, 현대와 잠수함 세력이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20척, 일본 22척, 한국 9척에서 15척으로 확장됩니다. 총수는 여전히 중국이 많지만 신형 구형을 구별해 소음도 센서, 무장 효율까지 산술 평균을 내면 한국은 질적 점수에서 중국의 1.15배, 일본보다 1.32배 높은 값이 방사청 통합지수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잠수함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방어선도 달라집니다. 현재 부산 남중국해 제1관격 해상로에서 중국 093 B형 핵잠을 근접 추적할 수 있는 한국 잠수함은 평균 0.7척이었는데 새 플랫폼이 배치되면 2.2척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60일 이상 자막 능력이 겹쳐 연간 330일 가까이 실배치가 가능합니다. 노출 없는 장기 자망이 가능해지니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 쪽으로 나오기가 불편해집니다. 일본도 긴장할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랑하는 최신 디젤 전기 타이게 2급은 세계적 수준의 조용함으로 유명하지만 대국령 수직 발사관이 없습니다. 한국 함급은 동급 배수량 대비 1.5배 무장을 싣고도 림 드라이브 덕분에 소음을 비슷하게 억제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소형 SSM급 화력이라 할 만한 위협이 생기는 셈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캐나다 폴란드 수출전은 가장 큰 핫이슈인데요. 캐나다가 새 해역 운용 잠수함 12척을 찾고 있는데 한국 모델은 내빙 기능을 강화한 극저온 하이브리드 리튬이온 연료전지 조합으로 응찰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북해발트의 저수심 운용을 위해 측면 원형 어레이를 축소하고 대신 선수 저주파 어레이를 키운 파생형을 제안받았습니다. 업계 평가는 가격은 독일, 일본 대비 70% 성능은 110% 이상이라는 쪽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소형 원자로 탑재 예비 공간을 확보해뒀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조약 정치적 허들 때문에 곧바로 원자력 동력을 밀어붙이지는 않겠지만 소형 모듈러 원자로 개발이 끝나면 AIP 구획을 걷어내고 원자로 모듈을 넣을 수 있게 설계해두었습니다. 즉, 현재는 고성능 재래식이지만 미래에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 가능한 모듈러 플랫폼입니다. 요약하자면 소음 저감 기술의 혁신, 길어진 자망 지속 능력, 대국령 수직 발사관 기반 전략 무장, 그리고 모듈러 원자로 예비 설계까지 겹치면서 한국 해군은 수중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